한지호는 해외 일정을 앞당기고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고르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고 몸이 건조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집은 단지 거처일 뿐 가정이 되지 못했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멀리 정원 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낯설었다. 한지호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에 아들 한윤서가 이토록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원의 한쪽 끝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어린 윤서가 재활 보조기구를 사용하며 몇 걸음씩 내딛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재활치료사 강하은이 몸을 낮춰 아이를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윤서아, 아주 잘하고 있어. 한 걸음 더. 그렇지, 잘했어. 하은 선생님, 나 혼자 해볼래. 좋아. 하지만 넘어질 것 같으면 꼭 말해야 해.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윤서가 한 발을 잘못 디디며 앞으로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윤서를 받아냈다. 둘은 함께 땅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한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윤서를 감싸 안았다. 윤서는 놀랐지만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한 듯 그녀 폼에 머리를 묻었다.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무릎만 조금 다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의사도 아닌 당신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까? 하은은 조용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윤서의 주치의와 상의한 후 시작한 치료입니다. 넘어짐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넘어지는 법을 알아야 일어서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윤서야, 괜찮니? 응, 아빠. 나 괜찮아. 하은 선생님이 지켜줬어. 아이의 눈빛에는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오히려 한지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본 적 없는 따뜻함과 소속감을 아이는 이 여인에게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한지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아내의 유품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다. 손에 익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들고 오랜만에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장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은이를 믿어줘. 그 애는 약속을 지킬 아이야. 그 문장을 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한이라는 이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 아내 지연이 생전에 몇 번 언급했던 듯한 하지만 자세히 묻지도 들을 기회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름.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하은이는 아내와 어떤 관계였을까? 왜 그녀를 믿으라고 남긴 걸까? 그리고 무슨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 지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생 숫자와 논리로 세상을 이해해왔지만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지는 일은 그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모든 시작점은 그 평범하지 않은 재활치료사로부터 비롯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도 윤서와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짧고 형식적이었다. 윤서야, 오늘은 치료 없이 좀 쉬자. 어제 너무 힘들었지? 아니야. 하은 선생님이랑 다시 걷고 싶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응, 하은 선생님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 엄마처럼 따뜻해.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그리고 그것이 하은을 향하고 있는 것도.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유러사라는 이름이 떴다. 장물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이란 여자를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내보내.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은 몰라. 지호는 눈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여자는 주연이의 삶을 파괴할 뻔한 아이야.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호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과 장모의 적개심. 진실은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아이, 한윤서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린 강은의 눈빛 역시 진심으로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조용히 하은을 불렀다. 강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그리고 거실의 불빛이 잦아들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진실의 첫 실금이 가만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강하은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한지호는 그녀 앞에 앉으며 두 손을 깍지 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하은 씨, 제 아내. 지연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상보다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하은은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연 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지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가족이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연 언니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버지를 두었죠. 그 사실을 지연 언니가 처음 알게 된 건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아는 지연은 언제나 완벽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감정의 파도를 드러내는 법이 없는 품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그런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 하은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저를 숨겨왔습니다. 저는 집안의 흠이었죠. 어머니는 지연 언니만을 사회적으로 인정했고 저는 먼 친척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몇 번 그 집을 드나들었을 뿐입니다. 지원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감정들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지연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저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연락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저에게 방을 얻어주며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얘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건 언니가 결정한 일이에요. 언니는 당신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상처가 많은 분이니까. 지원은 말없이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뭘 얻습니까? 윤서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떠난 뒤 윤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될까 봐 걱정했죠.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 그에게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윤서를 지켜줘.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저 아버지로서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방법이라 여겼다. 그 아이는 다시 웃고 있어요. 하은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윤서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그 순간 문득 윤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본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이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겁니까? 네,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윤서를 지키기 위해. 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아이에게 친근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당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처음부터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현 씨를 망칠 뻔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저를 판단하죠. 그건 익숙한 일입니다. 지호는 하은의 대답에서 한치의 감정적 동요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담담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욱 불편하게 다가왔다. 윤서가 당신을 따르는 건 자랑스러운 일인가 봅니다. 윤서는 제가 아니라 따뜻함을 따르는 거예요. 언니가 주던 따뜻함을 누군가 다시 건네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원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은 그가 아버지로서 주지 못했던 것을 또렷이 들이밀었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아이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들리는 윤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은 선생님, 오늘 다리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아. 윤서가 많이 걷는 걸 보니까 다 잊혔어. 내일도 같이 걸어줘요. 지원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은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한 명의 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연이 숨기고 지켜왔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지난 오만함과도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도 거짓이 아니었다. 지연이 남긴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애는 약속을 지킬 아이야.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한 비는 오래된 진실을 깨우는 듯했고 그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나 역시 무언가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성북동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그 흔적은 마당 곳곳에 고려 있었다. 하늘도 사람들의 마음도 아직 맑게 개이지 못한 채 무거운 구름 아래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한지원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눈은 활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전날 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강하은, 그녀는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었다. 아내 지현의 이복 여동생, 그리고 윤서에게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깊이 연결된 사람.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낯설었다. 논리로도 계획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 그것이 그의 내면을 서서히 뒤흔들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내보내야 할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은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전화를 걸었다. 수신이는 장모 유려사였다. 어머니,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죠? 어느 때처럼 단호한 목소리였다. 강하은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렇게 경계하시는 건지.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낮고 냉정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아이는 지현이의 인생을 망칠 뻔한 아이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건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하우는 과거에 지연이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이름을 빌려 살려고 했고 심지어는 가족처럼 굴려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출신은 우리 가문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착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착해서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대신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러사는 늘 그러했다. 외적으로는 폼이 있었지만 내면에는 철저한 선을 긋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문의 명예는 모든 것 위에 있었고 그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철저히 배제의 대상이었다. 당신이 지금 그녀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간은 우리 가문에 대해 질문을 쏟아낼 겁니다. 윤서에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윤서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법이죠. 당신이 아버지라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말은 늘 강했고 그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이가 보여준 웃음, 손을 뻗어 하은을 찾던 그 눈빛은 무엇보다 진실해 보였다. 잠시 후
집안에 낯선 방문자가 도착했다. 젊은 남자, 수트 차림의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는 하은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재활 전문가였다. 유러사가 직접 보내온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 군의 새로운 치료를 맡게 된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재활의학 전문 병원에서 파견되어 왔습니다. 지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하은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새로운 치료사님이 오셨군요. 그럼 전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하은 씨, 이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결정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 제 역할을 다했고 약속도 지켰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윤서가 있는 방을 바라봤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그저 한마디 남겼다. 윤서는 다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처럼 혹은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윤서는 새로운 치료사 도현과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정확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 윤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명령을 따랐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무릎을 꿇게. 그렇죠. 한윤서군. 감정은 통제해야 합니다. 무서움은 천천히.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식사량은 줄었고 고개는 숙인 채였다. 지호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며칠 전만 해도 하은과 함께일 때 아이는 웃고 있었고 작은 농담에도 깔깔 웃던 모습이 있었다. 그 밤 지호는 아이의 방 앞에 다시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서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지연, 하은, 그리고 윤서. 그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준 거야. 예전에. 기억 안 나?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진은 지연이 생전에 유일하게 벽에 걸지 않았던 사진이었다. 왜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세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은 선생님,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윤서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무서운 게 싫어. 차가운 것도. 하은 선생님은 따뜻했는데.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지호는 말없이 아이의 곁에 앉았다. 세상이 만든 기준과 논리가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던 장모의 말이 그 순간만큼은 가장 틀린 말처럼 들렸다. 며칠이 흘렀다. 성북동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 중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하은이 떠난 뒤로 윤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치료 세션은 계속되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표정엔 생기가 없었다. 한지원은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이의 침묵이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마치 윤서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최진호 홍보팀장이 급히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회장님, SNS에 이상한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윤서 군이 강한 씨와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정확히는 정원에서 치료를 받는 영상인데 분위기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호는 곧바로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윤서가 하은과 함께 걷고 있었고 그녀가 아이를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달린 댓글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재벌가 아이에게 너무 과한 스킨십 아닌가요? 혹시 숨겨진 친모? 이 여자, 정체가 수상해. 지호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영상은 누군가 정원 밖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영상의 각도와 구성은 누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처럼 보였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도 술렁이고 있었다. 언론사 몇 곳은 이미 확인 요청을 보내왔고 일부 연예 커뮤니티에서는 재벌가 숨겨진 딸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은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은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가족 내의 갈등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세상은 그보다 더 잔인했고 진실이 아닌 소문으로 사람을 재단하기 일쑤였다. 그날 저녁 그는 유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혹시 하은 씨와 관련된 영상이 어떻게 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유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냈다. 당황하지 마라.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호는 숨을 들이켰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은 더 컸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윤서가 상처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윤서가 더 상처받을 거다. 세상은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끌려도 현실은 냉정하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정을 끊어야 해. 지호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그는 그 논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아이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가?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빠, 왜 하은 선생님 영상이 인터넷에 있어? 지호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영상 봤어. 학교 친구가 보여줬어. 다들 하은 선생님이 내 진짜 엄마냐고 물어봐. 나 너무 창피했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하은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미 이 아이보다 어른스럽지 못했다. 오후, 그는 직접 하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치료 클리닉에서 조용히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인사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상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장모님이 퍼뜨렸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요. 그분이 절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상으로 윤서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 질문에 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를 불러내기 위해 온 것도 변명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를 다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윤서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곁에 다시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깊이는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돌아간다면 윤서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웃음을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플 거예요.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현 씨가 당신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지현 씨는 당신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안에 과거와 현재, 후회와 결심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지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석 곁으로 다시 와주세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하은은 한지원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아 떠나지 않았다.
윤서 곁으로 다시 와주세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한 번 거센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서까지 다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조용히 병원 뒷문을 나섰다. 거리를 걷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기분이 좋을 때 무릎을 토닥이는 습관, 그리고 자신을 부를 때의 맑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선명했고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윤서가 새로운 치료사 이도현과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도현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접근 방식을 고수했다. 말투는 늘 일정했고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윤서 군, 발목 각도 유지. 그렇지. 천천히 앞으로. 잘하고 있어요. 윤서는 묵묵히 따라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무기력이 가득했다. 도현은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치를 기록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메모를 남겼다. 수업이 끝난 후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모습을 본 가정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찾아갔다. 회장님, 윤서 군이 요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반 이상 남기고 있고 잠도 자주 깨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아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윤서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그림책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는 한 장도 넘겨지지 않고 있었다. 윤서야, 아빠야. 아이의 눈이 천천히 돌아갔다. 그 눈빛은 멍했고 피곤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기다림이 사라져 있었다. 하은 선생님, 언제야? 지원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고 동시에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하지 않을 질문이었다. 선생님이 안 오는 건 나 때문이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윤서야. 그럼 애 아무도 말 안 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기엔 너무 성숙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지원은 윤서 옆에 앉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충분히 보지 못했어. 아빠는 자꾸 어른들끼리만 얘기해. 나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라. 아이는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잠시 허물어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벽은 다시 세워졌다. SNS에는 또 하나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었다. 이번엔 하은이 예전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병원 게시판에 누군가가 올린 글에는 그녀에 대해 의심스러운 과거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었을까? 환자와 과도한 친밀함, 병원에서 문제됐다는 소문도 있었음. 과거의 혼외자라는 말도 물론 사실이 아닌 말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실보다 자극적인 가설에 반응했다. 하은은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본의 아니게 잠정휴직을 권유받았다. 그날 저녁 하은은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곁을 스쳐 지나갔고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여러 통의 메시지가 있었다. 낯선 번호들, 악의적인 말투들. 그 순간 진동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윤서.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선생님, 나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다들 나한테 물어보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생님이 다시 오면 그때 말할게요. 하우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안아주고 싶었고, 너무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가는 순간 윤서가 더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윤서야. 이번엔 내가 약속을 꼭 지킬게. 그리고 동시에 한지원 역시 새로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로도 이성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는 드디어 세상의 기준과 맞서기로 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오후, 강하은은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서울의 일곽, 한때 자신이 살던 낡은 동네. 그녀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아파트 한 동 앞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생모, 강선이가 살고 있었다. 하우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러나 하은을 보는 순간 잠시 굳어버리는 표정. 하은이나. 네, 엄마.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피하고 살아왔다. 하은이 어릴 적, 선희는 가사도우미로 성북동 저택에서 일하다가 한지원의 장모 유려사에게 쫓겨났고 이후로 둘은 거에 연락하지 않았다. 하은은 다른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선희는 서울 변두리에서 삶을 꾸려왔다. 선희는 말없이 하은을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 냉장고 소리는 컸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내밀었다. 너? 애 갑자기 찾아왔니? 과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언니, 지연 언니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엄마가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아서.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오래 묵은 죄책감이 얼굴 위로 드러났다. 너무 늦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하은이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선희는 당시 유려사 댁에서 일하며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었고 가끔 친절하게 대해주던 유려사의 남편, 즉 지현의 아버지로부터 동정심 어린 관심을 받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선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들통나자 유려사는 단칼에 그녀를 내쫓았다. 유려사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그녀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었고 태어난 하은 역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그때 난 선택할 수 없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 나도 나를 지워야 했고 너에게도 가족이란 걸 말할 수 없었지. 하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도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놀랄 만큼 담담했다. 이미 그녀는 이 진실을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언니는요? 지한 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지. 그런데 어느 날 유려사가 다툰 끝에 내 존재를 말해버렸어. 지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널 외면하지 않았어. 오히려 몰래 너를 만나고 등록금도 보태고 간식도 챙겨줬어. 그럼 왜 그렇게 조용히 지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지현이는 늘 두려워했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너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지연다운 선택이었다. 사랑하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 그리고 끝내 그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세상을 떠난 언니. 그래서 그 아이를 부탁한 거군요. 윤서를. 그 아이는 지현이의 전부였어. 그러니까 너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겠지. 하오는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현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윤서를 부탁해라는 말이 이제야 그 진짜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은아. 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켜야 해요. 아이를. 그리고 언니와 나 사이에 놓인 그 약속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전 어머니에게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이제는 정면을 바라보며 집을 나섰다.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 안에서 한지원은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을 해 자료를 수집하게 했다. 하은에 대한 모든 억측, 병원 게시물, 댓글 작성자 IP 추적. 몇 시간 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다름 아닌 유 여사의 개인 비서가 관리하는 계정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지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유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고요한 응접실. 유 여사는 여전히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느 때처럼 차를 따르고 있었다. 또 무슨 일로 왔니? 더 이상 윤서를 상처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상처받고 있지. 난 그걸 막고 있을 뿐이야. 어머니, 강한 씨에 대한 게시물, 어머니 쪽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 여사는 손을 멈추었다. 잠시 후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맞다. 내가 퍼뜨렸다. 에요. 지연이의 부탁이 있었던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지연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그녀를 너무 가문에 맞추려 했고 결국 그녀는 그 틀 안에서 무너졌어.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아이가 들어온다. 내가 또 지켜보겠니? 나는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지호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의 보호가 누군가의 삶을 부수고 있습니다. 윤서도, 하은 씨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킵니다. 그날 밤 지호는 하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남겼다. 윤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지원의 메시지를 받은 강하은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열 글자.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하은의 가슴을 깊게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아직 구름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디선가 햇살이 스며들듯 마음 한켠에 작은 빛이 비춰졌다.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의 아이 방. 윤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하은이 떠나기 전 그가 그렸던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은과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지현의 모습도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문득 뚝뚝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윤서아, 오늘 산책할래? 날씨가 좀 풀렸어.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택 앞 정원으로 나섰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듯했다. 정원을 걷던 윤서는 갑자기 멈춰 섰다. 하은 선생님,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지호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아빠가 부탁했어. 다시 달라고. 윤서는 천천히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럼 언제야? 곧 너한테 인사하러 올 거야.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기색이 돌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대였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려갔다. 대문 쪽으로. 지호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그 뒤를 따랐다. 하은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윤서는 달려가 그녀를 힘껏 안았다. 하은도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포옹 하나로 그들은 모든 시간을 잊고 있었다. 선생님, 진짜 온 거예요. 응, 약속했잖아. 널 다시 보러 오겠다고. 지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재해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하은이 저택에 들어온 날 밤, 다시금 온라인이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윤서가 하은을 껴안는 영상이 기사화되었다. 재벌가 아동의 정체불명 여성과의 밀착 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댓글은 더욱 가혹했다. 또 뭐라? 이번엔 진짜 친모인 거야. 애 일용해서 재벌가에 들어가려는 수작. 고오자마자 법적 관계도 없다면서. 지원은 즉시 언론 대응팀을 불렀고 악의적 기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영상과 악플은 걷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등교를 거부했다. 가기 싫어. 다 나한테 이상한 말해. 누가 뭐래. 다들 선생님 사진 보여주면서 놀려. 내가 거짓말쟁이라잖아.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가 막아줄게. 이젠 숨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지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자리. 기자회견장에 지원이 나타나자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그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말했다. 강하은 씨는 제 아내, 고지연 씨의 이복 동생입니다. 제 아들 윤서에게는 혈연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가족인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서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왔고 그 결과 아이는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많은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회장님, 그럼 그녀는 지금 이 집안의 일부라고 봐도 됩니까?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녀는 우리 가족입니다. 제 아들의 가족이며 제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대로 전국 뉴스로 퍼졌고 여론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감동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서가 처음으로 화면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원은 윤서에게 물었다. 어땠어? 아빠 말.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좋았어. 나 부끄럽지 않았어. 하은은 조용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윤서의 방을 다녀왔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손에는 그녀가 남겼던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너도 지켜줄게. 그날은 유난히 흐렸다. 이른 아침부터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서울 전역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성북동 저택 안도 그 흐린 분위기에 잠식되어 조용했다. 윤서는 식사 시간에도 아무 말 없이 수저만 만지작거렸고 강하은은 그런 윤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아이는 조금씩 다시 웃고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르다는 걸 그녀는 직감했다. 윤서야, 무슨 일 있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오늘도 학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올 거지? 응. 하지만 대답은 맥이 없었고 아이는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하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지원에게 보냈지만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오후 2시 윤서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윤서 군이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은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지원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 이후입니다. 교실에 없었고 CCTV를 확인해보니 교문 밖으로 혼자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건 얘라는 물음이었다. 도망치듯 떠난 그 마음 속에 어떤 절망이 있었을까? 지원은 곧바로 차량을 호출했고 하은도 함께 탔다. 그들은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떠올리며 여러 곳을 돌기 시작했다. 공원, 도서관, 아이가 좋아했던 카페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윤서는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은은 문득 떠올렸다.
지연과 함께 자주 갔던 곳, 윤서가 지연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장소. 바로 러이도였다. 러이도역이요. 지금 바로 가요. 운전기사는 방향을 틀었고 차는 비 내리는 도심을 가르며 질주했다. 한편 러이도역 지하철 플랫폼. 윤서는 코트를 입고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고 무릎에는 비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은 선생님도 나도 다 이상한 사람이래.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럼 엄마도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어린 마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의 복잡함과 어른들의 말이 너무도 무거웠다. 몇 분 후 플랫폼 입구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었다. 그녀는 플랫폼을 샅샅이 뒤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라. 그리고 마침내 벤치 끝에 앉은 작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대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윤서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윤서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폼에 안겼다. 그녀의 옷깃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고 아이 역시 온몸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잠시 후 지원도 플랫폼에 도착했다. 그는 아이가 하은의 폼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며 멈춰 섰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안도, 미안함, 그리고 결심.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윤서야,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래? 아이의 입이 조금 열렸다. 다들 나보고 하은 선생님이 내 엄마냐고 물어봐.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그냥 이상한 아이가 된 것 같아. 하은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윤서는 하은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럼 선생님은 내 가족이야. 하은은 멈칫했지만 곧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내 가족이야. 지연 언니가 내 가족이었고 너도 내 가족이야. 그 순간 플랫폼의 한 구석에서 그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영상기자였고 한지원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 후속 보도를 위해 현장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 장면은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가장 먼저 다뤄졌다. 비 오는 여의도역, 진짜 가족의 재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여론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악플 대신 위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은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지켜온 약속, 그리고 윤서가 보여준 용기에 감동했다. 다음 날 저택 거실에서 윤서는 하은과 함께 앉아 있었다. 지원은 아이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윤서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는 항상 아빠랑 하은 선생님이 있을 거야. 믿어도 돼. 아이의 눈빛에는 다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은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널 놓치지 않을게. 절대. 비가 완전히 그친 다음 날, 성북동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은 부드럽게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택 안에도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윤선 거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옆에 하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거리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다. 한지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건물 안, 지원은 한 장의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다. 양육권 및 보호자 지명 변경 신청서. 서류상의 보호자 이름란에는 강한이 추가되어 있었다. 판사는 지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결정은 아드님과 상의하신 겁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서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 없이는 아이의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이 사례 뉴스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는 옳은 것을 선택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 유 여사도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강한 공식 보호자로 법적 지위 인정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사님, 이제는 회장님의 결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유 여사는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화면 속 윤서에 웃는 얼굴이 잠시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연아, 넌 지금 웃고 있니? 그 말은 후회일까, 체념일까, 아니면 작지만 늦은 용서였을까? 며칠 후, 한지원은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기업의 랠리 행사가 아닌 한 사회복지재단의 창립 기념식이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단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은 조용해졌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남들보다 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학교, 집, 치료사.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주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필요로 했던 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시간, 함께 울어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보였다. 그런 아이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의 동생이며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 덕분에 다시 웃게 되었고 저 역시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어를 또박또박 뱉었다. 강한 씨는 제 가족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삶을 바꿨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긴장과 감동, 그리고 어떤 울림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하오는 그 방송을 저택 거실에서 윤서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는 아버지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멋있다. 하오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멋진 아빠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집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직원 몇 명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윤서의 학교 친구 몇 명이 초대되었다. 윤서는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분은 내 선생님이자 가족이에요.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냥 하은 이모라고 부를 거예요. 하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었다. 그럼 나도 윤서를 조카처럼 챙길게. 그 대하에 웃음이 터졌고 아이들의 어깨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낯설었던 시작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지원은 조용히 서재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지연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지원 씨, 혹시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나의 복잡한 가족사를 모두 감당하게 했고 윤서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끝까지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하은이도. 하은이는 저보다 더 따뜻한 아이예요. 상처받은 만큼 남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윤서에게는 엄마의 온기 대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주세요. 그 아이가 세상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지원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연아, 나 이제야 너의 말을 이해했어.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심스레 노크 소리가 났다. 하은이었다.
혹시 방해되면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들어와요. 하은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원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줘서.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저라말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보다 깊은 신뢰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성북동 저택의 정원은 어느 해보다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윤서는 웃으며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가끔은 중심을 잃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은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렇지. 잘했어, 윤서야. 그녀는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것이 매일의 기쁨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하며 달려갔을 장면이지만 이제는 믿고 바라볼 수 있었다. 윤서는 잘하고 있었고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작은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늘은 윤서의 생일이었다. 처음으로 하은과 함께 맞이하는 생일, 그리고 지연이 없이 보내는 두 번째 생일.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지호는 거실 한쪽에 사진 액자를 하나 놓았다. 지현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 아이를 안고 있던 따뜻한 시선. 은서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축구도 했어.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매일을 기록하는 아이의 모습은 하은과 지원에게는 일종의 기도이자 악속처럼 느껴졌다. 생일 파티는 단촐하게 열렸다. 아이의 친구들, 몇몇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저택의 직원들이 함께 모였다. 케이크 이 촛불을 바라보며 윤서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올해는 모두가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직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그런 소원을 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감사했다. 파티가 끝난 뒤 하은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곁에 지원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오늘 참 좋았어요. 네, 윤서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죠. 예전에는 윤서가 웃을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 웃음이 언제 사라질까 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봐. 하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저 아이를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조금은 믿게 된 것 같아요. 아이의 회복도, 당신도.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은 씨, 앞으로는 이 집에서 정식으로 함께 살아주는 건 어떨까요? 하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그동안은 손님처럼 있었잖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한 존재로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제안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것이 낯설었다. 생각해 볼게요. 쉽게 대답하고 싶진 않아서요.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지현의 방에 들어갔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진들,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한 장의 편지. 그 편지는 지현이 하은에게 남긴 것이었다. 하은아, 세상이 널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를 안을 거야.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넌 반드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은은 그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지원과 윤서 앞에서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윤서랑 같이 밥도 먹고 웃고 울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윤서는 제일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럼 이제 우리 가족 맞지?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가족이야. 지호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윤서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점점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은은 지력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한지호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다. 그는 더 이상 일과 성공만을 위해 달리지 않았다. 어느 날, 윤서가 물었다. 하은 이모, 우리 가족은 뭐가 다른 가족이랑 달라요? 하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더 멋진 가족이네. 그 대답에 모두가 웃었다. 그리고 저녁이 찾아왔다. 저택의 정원에는 따뜻한 노을이 깔렸고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로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손끝의 온기까지. 그것은 완전한 가족의 풍경이었다.